안녕하십니까, 해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는 것은 영상검사, 내시경 등 여러 검사로 확인되는 특정 질환은 없다. 이게 중요합니다. 특정 질환은 없다. 기질적인 질환도 없다. 그리고 다른 말로 원인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특정 질환도 없고 원인도 모르는데 불편한 소화기 증상, 그다음 배변 장애 이런 게 있는 걸 말합니다. 6개월 전부터 어떻고 최근 3개월간에 어떻고 이런 개념 정의도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종류는 이 표준 분류에 의하면 양방 표준입니다. 변비형, 설사형, 혼합형에서 설사변비 교대형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요 분류법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제 나름대로 이제 분류를 했는데 그게 첫째가 가스 변비형, 요 가스가 중요합니다. 둘째가 설사형, 세 번째가 혼합형, 설사 변비 교대형.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게 뭐죠? 1번 변비 우세형, 저는 가스 변비형. 일부 양방의사는 가스형 운운도 하긴 하던데 아직 표준은 요겁니다. 증상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유형별로 증상을 살펴보면 첫째, 가스 변비형이 있습니다. 가스 변비형은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음증과 양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음증은 소화 불량이 가스 변비를 유발하는 스타일로 주로 여성들에게 많습니다. 양증은 이 변비가 소화 불량 가스를 발생시키는 경우로 어린이한테 많고 남성들한테도 있습니다. 같은 변비인데도 유형이 다릅니다. 이거는 음증과 양증 중에서 음증이 좀 더 많은 편이고 이 양증은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이걸 음증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밥 잘 안 먹는다고 홍삼 먹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효과가 없는 경우 양증이 아닌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설사형. 이것도 두 가지가 있는데 위와 장이 같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장 자체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장이 같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가스하고 설사가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변을 볼 때 이 변이 가스와 같이 나오니까 사방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자변기가 더러워지죠. 심하면 자기 몸에 묻기도 합니다. 이 장 자체만의 문제일 때는 이게 물같이 봅니다. 그리고 이거 설사형인지 아닌지 좀 애매한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대변을 볼 때 보통 뒤가 마려워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아니고 아랫배 신호가 사르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르르 아픈 경우가 있는데 아랫배에 신호 오는 경우는 대부분 장이 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느낌은 설사인데 변의 형태는 정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가스 변비형, 설사형, 혼합형 이런 거는 그 변의 형태로 나눈 겁니다. 이게. 그래서 원인이 좀 짬뽕이 된 게 있어요. 여기도 속할 수 있고 여기도 속할 수 있고 여기도 속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느낌은 설사인데 변의 형태는 정상이다. 이런 경우 저는 이렇게 설사형으로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더 복잡한 혼합형이 있는데 이거는 가스 변비형에서 시작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가스 변비형에 설사형이 합쳐진 게 있습니다. 첫째, 가스 변비형에서 시작된 것, 요게 좀 복잡한데요. 근데 이게 많습니다. 이런 분들 출발은 어디서 하냐면 가스 변비형에서 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변비였는데
이게 점점 나빠지면 몸이 좋을 때는 변비, 몸이 나쁠 때는 설사 이렇게 발전합니다. 그리고 더 발전하면 어떻게 되냐? 주로 설사를 합니다. 여기 위와 장이 문제 같이 일어나는 경우죠. 이런 경우가 되면 이제 내가 뭐 밀가루라든지 돼지고기, 커피, 뭐 우유 뭐 이런 거 먹으면 이제 속이 안 좋다고. 아마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란 말이 이 설상에서 나온 것 같아요. 여기가 상당히 의에 보면은 음식이 되게 예민해집니다. 특정 음식에. 자기가 어떤 음식에 예민한지는 대부분 오랜 기간 동안 자기가 경험하기 때문에 개개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뭐 유당불내증이라고 해서 뭐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해서 우유 먹으면 설사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선천적으로 그런 분도 있겠지만 난 과거에는 우유 잘 먹었는데 언제부터 우유를 먹으면 설사한다. 그러면 설사병이 생긴 겁니다. 이런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 치료하면 어떻게 되냐? 우유 다시 먹을 수 있어요. 뭐 어떤 효소가 다시 생겼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혼합형에서 가스 변병에 있다가 설사형이 같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개가 합쳐지는 경우죠. 근데 혼합형에서 이 가스 변병에서 발전한 건지 아니면 이 두 개가 합쳐진 건지 여기 감별하는 것도 어째 보면 다 현장 노하우입니다. 하여간 이런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제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해서 이 세 가지로 분류한 거라 양방에서 표준적으로 분류하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저는 제가 원인을 아니까 제 원인대로 이렇게 분류를 한 거죠. 어느 게 더 잘 맞는지는 비교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그 자체로 큰 문제를 안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생활이 좀 힘들다 뭐 그 정도로 끝날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원인을 모른다는 겁니다. 원인을 잘 모르니까 원인 치료가 어렵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꾀병 취급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대책으로 나온 것들이 대부분 정상 치료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자, 음식 조심하자, 뭐 바르게 살기 운동으로 가고 더 심해지면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 가게 됩니다. 최근에 건강기능식품이 아주 많이 소개되는데 그게 우연은 아닙니다. 정법으로 원인을 알고 치료를 잘하면 이런 건강기능식품이 그렇게 난무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과민성 대장증후 같은 병들은 다른 병을 많이 만듭니다. 기능성 소화불량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병들은 피곤은 기본입니다. 우리 소화기가 안 좋으니까 충분한 영양, 에너지가 섭취가 안 되니까 피곤은 그냥 달고 사는 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겉은 멀쩡한데 허리가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젊은 청년이고 겉으로 보면 아주 건강해 보이는데 허리가 아픈 분들이 있어요. 그럼 보통 제일 먼저 장이 어떠냐고 물어보죠. 그럼 장이 나쁜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우울증 등으로 해서 정신병 취급받기가 쉽습니다. 이름부터가 뭐냐?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다른 이름이 신경성 장염입니다. 이부터 신경성 딱 돼 있잖아요. 신경과로 가기 딱 좋게 병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희귀질환, 난치병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출발점부터 원인을 모르니까 희귀질환, 난치병 치료하기가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한방에서는 이 소화기계를 대표하는 것을 장부를 비장으로 보고 오행에서는 토에 속한답니다. 그래서 비토. 우리 사람이 사는 데는 음식을 먹고 호흡을 하면서 그 음식에서 우리가 필요한 영양분을 소화시키고 흡수해서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 영양분을 일단 흡수한 다음에 이용하는 것은 신수로 대표되는 이 장부가 운용하게 되는데 비토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저기 이병저병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기능성 소화불량하고 과민성 대장증후를 합쳐서 기능성 위장장애라고 합니다. 이 기능성이란 말 들어간 자체가 원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조직 손상은 없다. 여기서 더 발전하면 어떻게 되냐? 조직 손상이 일어나게 되죠. 위염, 위궤양,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같은 조직이 손상되는 질병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점점점 악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성증, 막판에는 스테로이드 이렇게 가기도 쉽습니다. 이 기능성 위장 장애는 왜 중요하냐? 이런 조직 손상이 일어나는 단계까지 가도 이걸 치료하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조직 손상이 있다고 해서 조직 손상이 없는 치료 방법하고 다르냐? 그게 아니라 기능성, 즉 조직 손상이 없는 병을 치료하는 기술 기반 위에 조직 손상까지 치료하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능성 위자장애에 대한 치료법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보면은 자기는 아픈데 저 기능 손상은 있는데 검사에도 이상이 없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조직이나 이런 데 손상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한방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 뭐 기에 뭐 기, 혈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한방에서는 병이 생기는 과정을 보면은 이런 선과 후로 나눕니다. 뭐 시동이니 소생이니 뭐 이런 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보면 기가 먼저 병이 들고 혈이 후에 병이 된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기는 손상은 있고 기질 손상은 없다라고 보고 혈은 기질 손상까지 있다고 본다면 우리가 양방에서 내가 아파서 갔는데 검사상 이상이 없다는 것은 한방적으로 보면은 대부분 기의 병이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진을 찍으면 나옵니까? 바람을 측정하는 뭐 도구나 이런 게 있어야 바람이 있다는 걸 알죠. 우리가 뭐 실내에서 바람 안 부는 실내에서 바깥을 본다면은 바람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나무라든지 뭐 먼지가 날린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바람이 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무슨 기능 손상이 있어도 아직은 이걸 알아낼 수 있는 도구 기술이 없다는 거지 사람 몸이 정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뭐 양방적으로 보면은 자기들 측정 도구에 안 잡히는 병들은 대부분 기능성이는지
증후군이라든지 원인이 없다는 병으로 원인을 모른다는 이런 쪽으로 분류를 해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병들이 다른 병을 불러오는 가장 출발점이 된다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병들이 질병에서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부터 모르는데 그 위에 쌓아놓은 걸 따라 올라가 보면 대부분 부실 건물이 되는 거죠. 겉떠번지르한데 철근이 다 빠진 그런 건물하고 비슷한 거죠. 기초는 항상 지루한 반복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부터 해결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이런 기질 손상 쪽으로 병이 생기면 여기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돼요. 병만 쫓아다니는 경우가 되는 거죠. 병의 기초는 잊어버리고 이 기질 손상이 온 출발점을 잊어버리고 그 기질 손상에 대해서 열심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놓으면 뭐 치료하고도 얼마 안 있어 또 재발한다든지 괜히 해도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로 단계표는 5초 단위로 그림으로 나눠서 올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동영상을 정지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